정부의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소식부터 얘기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전 정권에서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목을 받았었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이 네. 문체부 제2차관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과거에 있었던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라고 찍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찍혔습니까? 왜 나쁜 사람이 됐어요? 네. 승마협회 관련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뭐 사실 공무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공무원 하면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얘기는 들을 수가 있는데 나쁘다 좋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우선 당황했습니다. 네, 연달아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의원님, 네. 그 과거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사실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듣는 대통령의 단어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하여튼 역시 공직자들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아마 이 사건이 이제 2013년도에 있었죠. 사실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최순실 따님인 정유라가 이제 승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승마 대회를 했는데 사실 예. 거기에서 1등으로 뽑혀야지만이 이제 어떤 그 대표 선수를 이제 뽑힐 수가 있는데 2등으로 뽑혔어요. 그다음에 정유라가 이 문제와 관련해 최순실 씨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 당시에 이제 그 문체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가 전 정권의 아마 초기였었던 그렇죠. 시기였었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뭐 승마협회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보고서를 올린 모양이에요. 예.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제 그 당시 유진용 장관을 불러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좌천을 시켰는데 그 뒤에 또 한 번에 또 사고가 생깁니다. 이제 박물관 이쪽을 관리하던 책임자로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그 어떤 뭐 수혜전인가 뭐 그걸 했어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상업적이다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행사 자체가 또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또 신경을 썼던 예. 사건이에요. 그때 또 유명한 말 있죠. 이분 아직 여기 계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좌천돼 나갑니다. 네. 네. 결국 이제 전 정권에서 어떤 인사농단 이런 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노태강 네. 국장이 이번에 차관으로서 정말 화려하게 이제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도에서 쓰는 표현들을 보면 화려하게 부활했다, 화려하게 컴백했다, 돌아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명예회복의 성격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일정하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예.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반박근혜 정부 인사의 핵심적인 상징인 인물들을 복귀시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태강 국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돼도 윤석열 지검장도 그런 케이스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려고 하는 공직자의 그 사인 그 메시지의 의미는 권력의 부당한 지시 그것이 하물며 대통령일지라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승복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면 보상해주고 그리고 승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직사회가 정치화되는 거 정치권의 줄서기 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를 원래 제자리로 세우겠다는 의미인데 이분들이 새로운 그 정부의 또 다른 줄서기가 될지 아니면 예. 그야말로 공직자들의 탈정치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향후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국민의 공복에 따라서 보편타당한 일을 하는지를 지켜보면 그 예. 속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정권에 반발을 했다가 좌천을 당했다가 부활했던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과 노태강 국장의 이번 차관 인사는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윤석열 지검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의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내부에 뭔가 청산해야 될 어떤 적폐 청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태강 국장을 사실상 2차관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계 내 문화체육부 안에도 있는 어떤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체부의 어떤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것을 굉장히 또 저항하고 양심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할 수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문체부 안에서 이 청와대와 뭔가 입맛을 맞춰서 사실상 본인의 어떤 승진과 딜을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청와대에서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이 노태강 국장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네네. 또 동시에 이 노태강 국장은 사실상 1983년도에 그 행시로 그 문체부에 들어온 네네. 이후로 거의 공직생활, 문체부에서만 한 3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체부 내부 사정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체부 내의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또 본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미만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네네. 이 2차관 자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또 관장하는 자리인데 예. 이 지금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또 석박사를 했고 또 해외에서 또 문화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문성도 굉장히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하신 것처럼 지금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인사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또 다른 특혜가 되는 거 아니냐, 국장에서 바로 차관급으로 승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또 다른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은 흔히 이제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에 들어서면 그 정권의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결국 이제 불법과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이제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가 단지 코드가 같기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한 인사라고 한다면 이건 다음 정권 들어서는 똑같은 저는 전례를 밟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뭐 발탁 자체가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본적인 자질과 이런 면에서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단지 전 정권에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부당한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주는 의미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불법과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인을 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도 만약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부당한 어떤 처벌을 안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공직사에 보내는 사인이 단지 코드를 맞춰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라 이런 사인이라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건 앞으로 어떤 후속 인사인 걸 통해서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이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예. 후속 인사를 통해서 정말 이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아 이런 것이 새 정부의 어떤 방침이구나라는 것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데 반면에 또 옛날에 뭐 탄압받은 사람만 무조건 올린다라고 한다라면 또 예. 다른 이것도 코드 인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예. 수가 있겠죠. 예. 이 위원께서 방금 이 또 다른 코드 인사라는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인사가 능력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그래도 그 정부에 뭔가 반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인지 어디에 더 무게가 찍혀져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치적 저는 메시지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요. 뭐 그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하겠지만 그 중에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마도 그 부당한 권력의 지시에 굴종하지 말고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한다라면 공직자들의 자기 그 보상이라든가 승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직사회 전체적인 그 긍정적 사인의 의미로 정권에 굴종하지 말아라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아마 이 이후에 만약에 또다시 문화부에서 정유라 그 말 지원 같은 거라든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라면 정권의 코드 인사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그 건강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네. 의미 있는 거 아니라 좀 지켜봐야 대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코드 인사다라고 하려면 사실상 이제 문재인 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에서 정책을 만들어주고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기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선거 캠프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의 어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뭔가 차관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코드 인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상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이 지금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본인도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사실상 코드 인사라고 조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국장급에서 바로 차관으로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승진을 건. 시키는 것이 또 다른 특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기존의 어떤 문체부 내부에 있었던 국장을 차관으로, 그러니까 실장을 뛰어넘어서 1급이었던 실장을 뛰어넘어서 차관으로 임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거는 특혜성 인사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직에서 퇴임을 했다가 사실 차관이라고 하는 정무직에 지금 임용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태강 국장의 기수가 행정고시 27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기수는 이미 지금 다 퇴직을 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 뭐 본인의 어떤 그런 기수는 뭐 장관급 정도에 가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수기 때문에 이게 뭐 파격 인사라거나 아니면 뭐 특혜성 인사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해도 되는 게 그 노태공 국장도 그렇지만 윤석열 중앙지검장 보면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잘 아시겠지만 안희정 지사와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을 예. 수사했던 사람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친딸을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이유는 그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노태강 국장 인사도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코드도 나쁜 코드가 있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라는 코드가 있는 반면에 소신껏 일하라는 좋은 코드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대목은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그 건강한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검찰 인사도 났는데 검찰 인사에서도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천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던 명단이 줄줄이 자천이 됐는데 일단 박영선 의원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곽금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박영선 의원이 이야기를 공개를 했던 명단이 줄줄이 자천이 되면서 뭐 이른바 박영선 의원의 데스노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검찰 인사가 보면 정권 들었을 때마다 검찰은 거의 정권 교체에 버금가는 인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만큼 전 정권에서 상당히 검찰 인사만큼은 굉장히 코드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번 그 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이 그동안 쭉 우병우 인사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즉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고 또 그 입맛에 맞도록 여러 사건들 자체를 뭐 축소해 왔거나 또 확대해 왔거나 이제 그런 혐의들이 있는 것인데, 뭐 사실 그런 현실을 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것이 어떤 어느 면에서는 상당한 뭐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어떤 윤석열 지검장 이후에 검찰 인사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저는 인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대목은 또 이런 식의 인사 자체가 지금 검찰의 중립성, 이번 정권이 보면 검찰의 중립성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립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또 인사 자체가 자칫 검찰 내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줄세우기 인사, 예. 이게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우려가 큽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찰이라는 집단이 굉장히 정치 지향성의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들 검사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나가면 또 이제 승진을 위해서 많은 또 로비들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또다시 이쪽과 관련된 인사들이 또 기용이 되고, 그 인사들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편파적으로 할 경우에 다음 정권에 갔을 때는 또 다른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고, 민정수석도 사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그런 선의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요. 앞서서 윤석열 지검장이라든지 노태강 국장이 화려한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앞서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명단을 비롯해서 줄줄이 지금 과거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했던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엊그제도 4명이나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 했던 과거의 잘못을 찍어서 이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그 검찰의 권력화 문제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은 두 가지 방향일 텐데, 하나는 그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검찰의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수사권의 독립을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우병우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권에 줄 서서
정권이 원하는 그 맞춤형 수사를 해서 거기에 승승장구했던 정치 검찰들을 인적 청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윤곽근 대구 고검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황제 수사로 논란이 됐던 분이고 그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해경 수사 사건 축소했던 분이고 그리고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같은 경우는 4.13 총선 당시에 친박 의원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병우 사단으로 불려진 거고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주요하게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지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네. 전 후보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보게 되면 네. 검찰에 기소를 당해서 굉장히 재판으로 곤혹을 치른 어떤 그런 공통점이 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인사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외부 어떤 권력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사실상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위계질서,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사실상 뭐 상명하복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승진을 하려고 하면 위에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잘 보이는 그 방법 자체가 수사를 잘해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맞춤형 뭔가 수사를 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승진을 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어떤 삼는 어떤 그 검찰 내부의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현재 지금 정치 검찰이라고 소위 평가를 받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어떤 인적 청산을 이루는 데에 검찰 내부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에서 일단 첫 번째 인사는 충격을 주는 인사로서 이런 어떤 정치 검찰로 검사로 평가받는 사람들을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뭔가 평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인사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검찰 내부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금 생성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영선 의원이 검찰이 꽃게와 달리 보건력을 가져야 한다. 그 후에 꽃게 그림을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실제로 밖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어떤 이제 외부적인 어떤 충격을 줘서 사실 개혁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지만 예. 일단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향성이 있죠. 어떤 정권마다 모든 정권이 다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검찰 개혁의 이면에 숨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진짜 이번에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 검찰로 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자체를 과연 이렇게 인적 청산만으로는 될 것이냐. 인적 청산이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뭐 한다든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검찰 내에는 또다시 코드 인사라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 개혁은 굉장히 저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렇게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만 한다고 할 때는 뭐 잠시 이야기는 듣겠죠. 그렇지만 검찰은 언제든지 보건력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한 정권이 어느 정도 힘이 빠지면 검찰은 또 스스로의 어떤 자기 생존력의 보건 차원에서 본다면 또 검찰이 그런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번 어떤 검찰 개혁만큼은 예전에도 우리가 반복해왔던 그런 식의 검찰 개혁은 안 되려고 한다면 검찰 개혁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특히 정치 검찰 문제가 뭐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참 개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본인의 승진과 뭔가 사건 처리를 맞바꾸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인사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어떻게 과연 이 검찰을
장악하느냐?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청와대가 법무부를 두고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검찰의 인사를 전부 다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국장이 법무부에 있는 어떤 전문 어떤 행정관료 출신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검찰국장이 되고 그다음에 검찰국장이 임용이 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 입김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를 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검찰에서 만약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 또는 뭔가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어떤 그런 사건을 맡았을 때에 아무래도 정권의 눈치 보는 어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이 인사권을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뭐 인사권을 사실상 뭐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그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인사권 말고 그 밑에 뭐 대검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검찰청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말단에서의 승진 인사권부터 사실상 검찰에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어떤 검찰 승진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상 뭔가 이제 그 뭐 정권 입맛에 맞는 어떤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사람에게 뭔가 조금 잘 보이고 위에 사람의 뭔가 이렇게 좀 충성을 다하는 어떤 그런 검사들이 승진을 했고 정말 이제 뭐 형사부서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검사들은 승진해서 또 사실상 좀 배제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치 검사라고 평가가 됐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어떤 인사였기 때문에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어떤 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 정말 이 사람들은 수사를 잘하고 이 사람들은 검찰 내부로서 정말 검사로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를 결국에는 돌려주는 게 맞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뭐 상향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향식의 뭔가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감사원 독립에 대해서도 많이 말이 나오는데 검찰도 권력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서 독립기구로 두는 게 제일 좋은데 당장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기 어려우니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수사권을 분리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향후에 그 검찰 스스로가 자생력이 생겨난다면 검찰을 권력으로도 완전히 독립시키는 감사원과 더불어서 그런 논의도 함께 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검찰이 완전히 그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첫 당청 회동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뤄졌고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죠. 네, 문 대통령이 식사 도중에 뭐 자주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또 정례화하자니까 그건 약간 이른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항상 이제 당청이라는 구조가 보면 참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청와대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좀 조급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효율성을 앞세우기 마련이죠. 그렇죠. 뭔가 짧은 시간에 빨리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당 입장에서 보면 당은 좀 입장이 좀 다르죠. 당은 이제 선거를 중요시합니다. 다음 선거 총선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절차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역대 당청 관계를 보면 항상 좀 수직적인 관계였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불러서 지시하면 바로 따라야 되고 청와대의 뜻 자체가 이제 관철돼야 되고 이런 관계였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적 당청 관계, 즉 이 정부는 결국 민주당 정권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딱 집권하고 난 다음에 모양새 자체는 보면 모든 게 다 청와대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인사도 상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한 번밖에 전화를 통화를 못했다라고 이제 서운함을 표시했죠. 그렇죠. 볼멘소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의원 출신 4명이 이제 이번에 입각 이제 내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도 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그냥 뽑은 분들인데 물론 뭐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관 인사부터 시작해서 왜 당의 어떤 요구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의 균열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청와대 인기가 떨어지고 하면 이 균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좀 조기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극복을 하자 해서 이제 어제 만찬 회동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화해는 되겠지만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참 굉장히 어떤 해결되기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당과 청와대의 어떤 서로 바라보는 이상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굉장히 긴장 관계를 형성해 나갈 텐데 그걸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이 의원님 지적대로 분명히 임기 초반에 지금 당에서 청와대 쪽에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게 2시간의 회동으로 풀릴 리는 없을 거고요.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청 간의 관계가
지금은 뭐 괜찮다 아니면 뭔가 풀어야 할 구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청 관계가 원래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 어머니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엄마인 당이 다 하면서 밖으로의 그 드러나는 가장은 그 아버지인 대통령이 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부부가 잘 지내지만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것처럼 당청이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임기 말에 되면 당청이 소통해야 당청 분리를 하자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 관계는 긴장 관계 속에서 협력을 해나가는 게 맞는데 아마도 그 추미애 대표의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는 그 허니문 기간이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서 대통령 개인 지지율로 이것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만 결국은 청와대의 그 행정부의 힘은 안정적인 집권 여당의 그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 1인의 개인적 지지율에 의존하다 보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안정적으로 청와대와 행정부를 이끌고 가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이 강한 것 같고 이건 전 당 대표로서 온당이 가져야 될 그 자세하고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뒷받침을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방향에서는 할 소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정도의 긴장 관계는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나은 정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갈등이 좀 있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그 갈등 관계가 좀 좁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보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도 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후보의 비서실장이라든가 후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선거라는 것 자체가 대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후보 중심으로 가고 그 당이 사실은 도와주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대위 캠프의 중요 보직과 관련된 임명에서 사실상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갈등이 굉장히 조금 있었지만 그 갈등이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서로 간의 이견이 없이 조율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보도가 행정관 자리라서 보도가 안 됐지만 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당직자들이 청와대 행정관 자리로 또 이동을 해서 청와대 일을 지금 발령을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과의 청와대 관계가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 이견과 갈등을 굉장히 뭔가 조금 충돌하면서 조금씩 좁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국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2시간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냥 그 말씀 그 2시간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갈등 없이 정말 웃으면서 당청 관계가 가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청와대하고 친하신가 봐요. 계속 부둔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청와대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요. 문 대통령이 일단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못 넘는 후보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진정성 있게 설득하자고 했는데 일단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장 분위기를 보면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합니다. 뭡니까?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정말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 위원들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해야지. 간사들하고 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급해요? 요청. 아니 질의를 좀 더 하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네? 밤 12시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그다음에 안 지키고 계속 합의를 지키는 게 뭘 지킨다는 거예요? 11시까지 뭐 그렇게 딱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뭐 돼 있는 겁니까? 이주영만 하나 친구가 하나 그러면 나라도 지지를 하게 정작 못하게 다른 의원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돼. 깽판 도는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같더니. 아니 근데 일할 새끼들 하다고 했을 때는 조용해봐. 지금 와서 왜 또 그러냐고 말이에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니 여당 의원 되셨다고 거의 후보자 대변인으로서 무슨 대변을 한다고요? 아니 저 아까 외교부 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간 장면을 보셨는데요. 이처럼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히 여당 의원들조차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문회를 좀 11시까지 이제 11시 끝내는 걸로 하는데 사실 사선의 이주영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 끝까지 하려면 12시까지 할 수 있는데 왜 빨리 끝내냐. 더 하자라고 이제 해서 이제 좀 이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5대 원칙 중에서 뭐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지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청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능력을 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날 청문회에서 보여준 강경화 후보자의 모습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드 문제라든지 외교 현안에 대한 어떤 좀 해박한 지식도 사실 별로 없었고 또 임기응변 자체도 상당히 부족했다는 측면이 있고 사실 외교부 장관은 좀 외교무대라는 게 전쟁터거든요. 거기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과연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저런 자질이 과연 외교 무대에서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제 회의감들이 드는 것이죠. 사실 사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경우는 능력만 출중하다면 어느 정도 좀 야당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저는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날 보여줬던 모습 자체에서 보면 아 이거는 좀 외교 능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지금 야3당이 동시에 지금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 인사청문회가 왜 있겠습니까? 이 능력을 검증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이 전체가 다 반대를 한다라면 여당에서도 무조건 이거는 아니다라고만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즉 소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만 소통이 아니라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또 수용하는 게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 본다면 여당도 야당이 이렇게 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제가 볼 때는 검토해 볼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작가가 대표적인가요? 여당 내에서. 제가 볼 때는 다소 도덕적인 흠결이 있지만 변화된 새 정부에 맞추면 변화된 외교 정책에 따른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은 야당의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하는 걸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대통령의 그 변화된 노선에 맞는 변화된 인물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외교 정책이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고 외무고시를 보고 북미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북한은 제재하는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폈는데 과연 국익을 위한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새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그리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다자간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정통한 인물로서 강경화 후보자가 지명되었기 때문에 다소 도덕적 흠결이 있으나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외교의 중심이나 사드나 북핵 문제는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청와대 NSC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역량과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때 손색이 없다면 저는 뭐 첫 국무위원 인선인 야당도 적절히 협조해주고 다만 반대 의사는 청문 채택 보고서 내용에 담든 아니면 반대를 통해서 하든 간에 대통령 임명권은 존중해주는 그래서 새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출발에 대해서 지켜봐주고 시간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진 않겠다는 입장이 아마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보식 청와대 오찬 초청이라면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이제 오찬을 초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으로서 뭔가 강한 조금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인사청문회,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치로 해서 야당과 뭐 조금 이제 협치를 여당에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협치하는 모습만 모양새만 갖추고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라고 한다면 야당의 어떤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로서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협치를 하면서 뭔가 보여주는 어떤 야당의 양해를 구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진정어린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나온 이야기도 한미 정상회담을 갈 때에 야3당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야3당의 의원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정 자체를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까지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도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하겠다라는 그 정신을 존중해서 사실상 그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 한미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들을 함께 하겠다라고 한 거는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가 지금 야당이 이제 날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협치를 좀 제안하고 강조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예전 그 정상회담 때도 많은 이런 제안이 있었고 실제 뭐 야당 의원들이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초당적 외교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은요. 이 정상회담은 어차피 대통령한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대통령은 또 정상 간의 어떤 하기 때문에 사실 야당 의원이 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따라가는 것 자체가 보면 야당이 너무나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여당에만 딸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따라가고 정상에 따라가고 이것 자체가 제가 어떤 협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협치라는 것은 일단 내 주장이 다 옳다라는 건 협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물론 그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야당의 주장을 들어주고 하는 것 자체가 협치이기 때문에 협치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여당에서 협치를 한다는 생각이 있다라면 저는 야당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부당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따라가고 뭐 한다고 한다면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이중대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저는 뭐 이현정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 만약에 자유한국당 얘기대로 강경호 보좌를 임명을 자진 철회했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에 대한 임시국회 협조를 할까요? 저는 야당의 자기 존재감과 대선 패배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대정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새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는 인물들에 대해서 소신껏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열흘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지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믿고 소신껏 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평가 또한 국민들이 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뭐 여당의 이중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이중대입니다.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금도를 넘는 협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결례된 발언을 하신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면서 한평으로는 실컷 비판해놓고 그래서 점수 따놓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실리 챙기고 그건 말 그대로 사쿠라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하고 그 사람들은 여당이 일중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사기. 네, 결국 여당의 이중대다라고 국민의당에 얘기하자 국민의당에서는 사쿠라 정당이라는 말을 사과해라. 그쪽이 여당 일중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쿠라 정당이 뭔가 하고 했는데 네. 이게 사기 정당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네. 뒤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라는 어떤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뭔가 야당으로서의 뭔가 존재감도 드러내면서 예. 정당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어떤 지지 기반 자체가 호남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60% 이상에 육박하고 특히나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 정당으로서는 앞으로는 뭔가 야당으로서의 역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또 보여주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또 더불어민주당에 협력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상 혼자의 힘으로는 야당으로서의 조금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좀 함께 해주길 바라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야당, 국민의당이 조금 그런 비판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은 어쨌든 지지 기반이 호남이니까요. 자유한국당처럼 항상 이 민주당 쪽에다가 나를 세우기는 힘들 텐데 좀 딜레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로는 캐스팅 보트지만 나쁜 말로는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현안별로 이렇게 대응하기보다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저 여당이야 야당이야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의당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안별로 연대 연합까지 힘들면 정책 연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대안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